하드웨어, 장치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처리 능력에 따른 컴퓨터 분류는 슈퍼, 메인, 미니, 마이크로 컴퓨터로 분류할 수 있고요. 팸톱은 스마트폰 및 PDA처럼 손으로 쥘 수 있는 컴퓨터, 웨어러블은 입을 수 있는 컴퓨터 등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회로를 사용하고 전자시계의 특징과 같습니다. 계산을 해야 하고 느리지만 정확하다는 특징이 있고, 아날로그는 증폭회로를 사용하고 바늘시계의 특징과 같았죠. 그리고 디지털의 반대로 계산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지 못하다 라는 특징이 있었죠. CPU, 중앙처리장치죠. 레지스터, 연산장치,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레지스터는 CPU 내부의 임시기억장치였고 속도가 가장 빨랐어요. 연산장치에는 가상기, 덧셈, 보수기, 보수하여 뺄셈, 누산기, 연산결과, 일시기억, 상태 레지스터, 상태의 정보를 기록하는 레지스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어장치의 대표적인 장치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램, 휘발성이며 작업대의 역할을 했었죠. SRAM, 속도가 빠르고 직접도는 낮고 재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DRAM, 속도는 느리고 직접도는 높고 재충전이 필요하다. 이것은 오줌과 똥의 특징을 기억하시면 된다 했고요. ROM, 롬바이오스라고도 하고요. 펌웨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CMOS로 설정할 수 있고요. 비이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는데요. 플래시 메모리는 전기를 이용한 메모리 방식이죠. 롬바이오스의 역할로는 POST, 컴퓨터 스스로 자체 진단을 하고 컴퓨터의 날짜, 전원 관리, 부팅의 순서, 시스템의 암호, 기본 글꼴, 칩셋의 정보, 플러그 앤 플레이와 하드디스크 타입, 마지막으로 안티바이러스에 대한 설정까지 할 수 있더라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기억 장치 중 SSD는 하드디스크보다 작고 가볍고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억장치를 분할하기 위해선 파티션을 하면 됐고요. 기억장치를 지우고 초기화하기 위해선 포맷을 했으면 됐죠. 또 레이드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스트라이핑 방식은 하나의 커다란 데이터를 여러 기억장치에 나눠서 기록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미러링 방식은 똑같은 데이터를 여러 디스크에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을 미러링이라고 했었죠.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SATA라는 방식은 직렬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캐시 메모리, SRAM이었죠.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속도차를 극복하는 게 캐시 메모리였고, 가상 메모리,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게 가상 메모리였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EEP롬을 사용하고요. MP3나 디카 등에 사용하는 메모리를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드웨어 중 속도가 가장 빠른 건 CPU에 있는 레지스터, 그 다음 캐시 메모리,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인보드의 버스는 데이터, 주소, 제어 신호 등의 전송에 사용되는 일종의 통로를 버스라고 했었고요. 이 버스는 내부 버스, 외부 버스, 확장 버스가 있었죠. 또 USB라는 포트는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고, 직렬 방식의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며 3.0의 색상은 파란색이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플러그 앤 플레이는 하드웨어를 별도에 설치를 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채널은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채널이었습니다. 인터럽트는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참 편한데요. 얘는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이런 것들이 있었죠. 컴퓨터 용량의 단위는 비트가 8개가 모여 바이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이트부터는 1024개, 즉 2의 10승만큼 모여 킬로바이트, 그 다음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이런 순이라고 했고, 컴퓨터 속도의 단위는 느린 것부터 말씀드리면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세컨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글자만 따서 밀마나, 피펜아, 그리고 369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컴퓨터 구성의 단위는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니블은 4비트이며 명령어의 단위는 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코드는
BCD 6비트, ASCII 7비트, 통신용 EBCD IC 8비트, 국제문자 유니코드 16비트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목적 4가지가 있었죠. 응답시간 단축, 처리능력 향상, 신뢰도 향상, 사용 가능도 향상 이 4가지.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라고 말씀드렸고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어 프로그램은 감시, 작업관리, 데이터관리 프로그램 즉 감작대 이렇게 말씀드렸고 처리 프로그램은 서비스, 문제처리,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문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 종류 중 프리웨어는 대가 없이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오픈소스는 소스 코드까지 무료, 그리고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 동안만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베타 버전은 일반인들이 하는 테스트 버전을 베타 버전, 상용 소프트웨어는 돈을 받고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유틸리티는 컴퓨터 동작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은 일괄 처리,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말했고 실시간 처리, 바로바로 처리하는 형태의 처리를 말했습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기법을 말했고요. 시분할 처리는 시간을 분할해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을 말했죠. 듀얼 코어는 다중 처리와 듀플렉스가 있는데 그중 다중 처리는 여러 개의 CPU로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고 듀플렉스는 고장을 대비하여 여러 개의 CPU를 사용하는 방식을 말했습니다. 분산 처리는 네트워크로 작업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컴퓨터의 세대별 회로로는 1세대 진공관, 2세대 트랜지스터, 3세대 직접 회로, 4세대 LSI, 5세대 VLSI. 윈도우는 GUI 방식의 그림을 이용한 방식이었고 또 선저명 멀티태스킹을 지원했습니다. 선저명은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눌러 작업을 강제 종료할 수 있고 멀티태스킹은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OLE 기능, 즉 객체 연결 포함을 통해 프로그램이 달라도 그림이나 소리와 같은 객체를 연결하거나 포함시켜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FAT 방식에 비해 우수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볼륨의 크기는 256TB로 제한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합키 중 컨트롤은 비연속적인 선택과 복사가 된다 했고요. 시프트는 연속적인 선택과 이동을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빠르게 단축키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F1 도움말, F2 이름 바꾸기, F3 검색, F5 세로 고침, F11 전체 화면, 컨트롤 ESC 시작 메뉴,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Z 실행 취소, 컨트롤 W 탭 닫기, Alt F4 프로그램 종료, Alt 엔터 속성, Alt 탭 창전환, Alt ESC 창전환, Alt 스페이스 창 조절 메뉴, Alt 프린트 스크린 활성화된 창만 캡처, Shift F10 바로가기 메뉴, Shift 델리트 영구 삭제, 윈도우 키 D 바탕화면, 윈도우 키 E 탐색키, 윈도우 키 R 실행, 윈도우 키 퓨즈 브레이크 시스템 창, 윈도우 키 방향키 에어로 도킹. 윈도우 설정 중 디스플레이에서는 여러 디스플레이를 설정할 수 있고 야간 모드 그리고 해상도에 대한 설정까지 했었는데요. 해상도는 가로 픽셀 곱하기 세로 픽셀이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 설정에서는 배경이라든지 잠금화면은 윈도우 L키였었죠. 그리고 색, 테마 등과 같이 컴퓨터를 꾸밀 수 있는 설정을 바로 개인 설정에서 한다고 했고요. 윈도우에서 보여지는 작업 표시줄은 시작 단추와 그리고 검색 단추와 작업 보기 그리고 작업의 표시 이런 식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알림 영역이 있고 윈도우 D키를 누르는 것과 동일한 바탕화면 보기가 있었습니다. 검색과 작업 보기 단추는 표시 여부 설정 가능해서 이거 없앨 수도 있었고요. 상하 좌우로 위치 전환할 수 있고 화면의 절반까지 크기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동 숨김, 잠금 기능, 점프 목록, 작은 아이콘까지 지원했었죠. 접근성 또는 접근성 센터에서는 내레이터, 고대비, 돋보기와 같은 기능을 지원했었죠. 돋보기는 윈도우 더하기 빼기로 킬 수 있고 그리고 윈도우 ESC 키로 종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센터의 키보드와 관련된 설정은 화상 키보드, 고정키, 토글키, 필터키가 있었고 마우스와 관련된 설정은 마우스 키라고 해서 키패드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원했었어요. 그리고 마우스와 관련된 설정에서는요, 왼손 오른손 잡이에 대한 설정, 그리고 클릭 속도, 포인터, 속도, 자국, 위치 표시 등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키보드와 관련된 설정은 재입력 시간, 반복 속도, 깜빡임의 속도 등을 설정할 수 있었어요.
글꼴에서는 TTF 파일, TTC 파일, OTF 파일과 같은 글꼴들을 지원했고요. 제어판 글꼴 또는 C 드라이브의 윈도우의 폰트즈라는 곳에서도 글꼴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백업 및 복원은 업데이트와 시스템 파일은 복원할 수 있지만 개인 파일은 복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계정에서는 관리자 계정과 표준 계정이 있었는데 관리자 계정은 대부분의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표준 계정은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어판에 있는 시스템 정보를 보시면 윈도우의 버전, 프로세서의 정보, 램, 컴퓨터 이름, 작업 그룹, 정품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는 하드웨어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곳에 드라이버가 미설치됐다면 물음표를 표시한다고 했고, 드라이버란 하드웨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옵션에서는 홈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고 여러 번 페이지, 쿠키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 번 페이지는 히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쿠키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쿠키였습니다. 폴더 속성은 Alt 엔터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이곳에선 읽기 전용과 숨김 그리고 공유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어판의 장치 및 프린터에는 프린터 설정을 할 수 있었는데 로컬 프린터는 반드시 포트로 연결해야 한다 했습니다. 기본 프린터는 기본적으로 출력되는 프린터를 말하고요. 한 대만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플 메모리는 병행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임시 기억 장치를 스플 메모리라고 했고요. 이것은 보조 기억 장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쇄 단위 중 인쇄 품질의 단위는 DPI 즉 인치당 도트의 수를 나타낸다고 했고요. 파일 탐색기 옵션, 바꿔 말해 폴더 옵션은 일반 탭에서 창 여는 방법, 클릭 방법, 개인정보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보기 탭에서는 파일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설정이 있었고요. 검색 탭에서는 색인과 관련된 설정을 했었죠. 프로그램 및 기능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거 변경하거나 업데이트를 삭제하거나 또는 윈도우 기능을 켜거나 끄거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작업 관리자는 컨트롤 시프트 ESC로 실행할 수 있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죠. 이것을 윈도우 특징 중 선점형이라고 했고요. 레지스트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정보를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regedit라는 명령어로 실행했었죠. 디스크의 속성을 들어가 보시면 디스크 정리 부분이 있었죠. 이 디스크 정리는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해서 용량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고, 오류 검사가 있었습니다. 오류 검사는 물리적, 논리적 오류 검사를 해서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내용이었고,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은 흩어져 있는 단편화를 제거시켜 컴퓨터의 속도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조각 모음이었습니다. 휴지통은 드라이브 및 디스크마다 따로 설정할 수 있고요. 휴지통이 꽉 차면 오래된 파일부터 삭제해서 용량을 늘려주고, 휴지통 안에 들어있는 파일은 실행하거나 복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영구 삭제되는 경우에서는 USB나 네트워크처럼 외부에서 삭제된 경우, 또 도스, 바꿔 말해 명령 프롬프트에서 델리트 문을 이용해서 삭제한 경우, 또 시프트를 이용해서 삭제한 경우, 마지막으로 휴지통의 속성을 변경했을 때 영구 삭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장자는 파일 이름 뒤에 마침표 뒤에 붙는 3글자 내지는 4글자짜리의 내용을 확장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연결 프로그램은 파일을 실행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메모장은 문서에 그림을 집어넣을 수 있는 OLE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TXT 파일을 지원한다 했습니다. 바로가게 아이콘은 기본적으로 LNK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 삭제했을 때 원본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티미디어는 통합성, 대용량성, 양방향성, 디지털성, 비선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더링은 제한된 색으로 새로운 색을 만드는 거고요. 모델링은 3차원으로 그래픽을 표현하는 것인데 일종의 뼈대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렌더링은 명암과 색상을 입혀 사실감을 표현하는 기법이고요. 안티 엘리어싱은 계단 현상을 제거해서 경계면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식이죠. 모핑은 부드럽게 변환하는 방식을 말했고, 인터레이싱은 점차 뚜렷하게 표현되는 기법을 말했습니다. 또 VR은 가상현실, AR은 증강현실이라고 했습니다. DTP는 컴퓨터로 책 만드는 과정인 전자출판이라고 했고요. VOD는 주문형 비디오라고 했었죠. CAI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이고, 팍스는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의료 방식이고, 그리고 DMB는 단말기를 통해 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했죠. LBS는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말씀드렸고, VCS는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키오스크는 무인 안내 시스템을 말하고요. 텔레매틱스는 차량용 정보통신을 의미합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중 이미지 데이터에는 비트맵, 레스터 방식과 벡터 방식이 존재한다 했습니다. 비트맵 방식은 픽셀을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확대했을 때 계단 현상이 발생하고, 벡터 방식은 선과 곡선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여도 계단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트맵 방식을 사용하는 JPEG은 손실 압축과 무손실 압축을 다 지원하고 압축률이 대단히 뛰어나서 파일의 크기가 작죠. 그리고 GIF 파일은 움직이는 사진을 표현할 수 있는 반면 256색까지밖에 표현을 못하고 투명한 배경색을 지원한다 했습니다. 또 압축률이 좋고 투명한 배경색을 지원하는 PNG 파일이 있었죠. 오디오 데이터에서는 샘플링 레이트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헤르츠의 단위를 사용하고 초당 샘플링의 횟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웨이브, mp3, 플렉, AIFF 방식은 샘플링을 하는 오디오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미디라는 파일은 전자악기를 이용해서 악보의 정보만 컴퓨터에 전달하면 그 악보를 연주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재생한다 생각할 수 있겠죠. 동영상 데이터에서는 스트리밍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운로드하면서 영상을 재생하는 것을 스트리밍이라고 했고요. ASF, WMV, RAM 파일들이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코덱이라는 건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거나 반대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영상으로 바꿔주는 걸 코덱이라고 했었습니다. 또 동영상 데이터의 표준은 MPEG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MPEG은 뒤에 숫자를 붙여서 MPEG-1은 비디오나 CD 정도의 화질, MPEG-2는 HDTV나 DVD, 그리고 MPEG-4는 영상 전송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코덱을 의미했고, MPEG-7은 영상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었고, MPEG-21은 이러한 MPEG을 유통이나 관리할 수 있는 표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정보 전송 방식에서 단방향은 TV나 라디오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하는 것을 말했고요. 반이중은 무전기처럼 한쪽에서 송신을 하면 다른 한쪽에선 수신만 가능한 형태를 말했고요. 전이중은 전화기처럼 송수신이 동시에 가능한 것을 말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의 구성 형태를 보자면요. 스타형, 성형, 중앙, 집중형은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중앙에 있는 컴퓨터, 즉 중앙 노드와 모든 컴퓨터가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했습니다. 버스형은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겼고요. 한 개의 회선을 이용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기밀성은 낮고 통신 회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링형, 루프형, 원형, 환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추가나 제거나 기밀 보호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죠. 또 트리형, 계층형, 분산형은 나뭇가지의 모양으로 계층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형, 메쉬형, 그물형, 완전형은 모든 컴퓨터들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스타형에서 보았던 피어-투-피어, P2P는 개인 대 개인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기술을 말했죠. 랜은 근거리 통신망, 맨은 도시간 통신망, 완은 광대역 통신망, 이 세 가지는 통신망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ISDN은 종합정보 통신망인데 이것은 디지털 방식으로 자료를 보내죠. 밴은 부가가치 통신망이죠. 인트라넷은 기업 내에서만 사용하는 통신망, 즉 사내망을 의미하고요. 엑스트라넷은 인트라넷을 확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WLAN, 즉 와이어레스 랜은 무선 랜을 의미합니다. 통신 장비에서 허브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였고요. 리피터는 디지털의 신호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죠. 브릿지는 두 개의 통신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우터는 최적의 경로를 잡아주고, 또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나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연결하는 장치를 말했죠. 모뎀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토콜이란 통신 규약이라고 했고요.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은 흐름 제어, 동기화, 오류 제어 세 가지가 있었죠. 또 패킷은 통신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프로토콜 중 TCP는 주소와 정보로 묶고 패킷의 단위로 나누고 흐름 제어와 에러 검사 등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IP는 패킷의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하여 호스트로 전송한다고 했죠. FTP는 파일 송수신 프로토콜이며 FTP 서버에서는 파일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자우편 프로토콜에는 POP3, SMTP, MIME, IMAP 등이 있었는데요.
이 중 POP3는 수신할 때, 받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SMTP는 보낼 때 사용하는 송신하는 프로토콜, MIME는 멀티미디어 이메일과 관련된 프로토콜이라고 했습니다. HTTP는 하이퍼텍스트를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었죠. 또 텔넷은 상대방의 컴퓨터를 내 것처럼 원격 제어하는 프로토콜을 말했습니다. IP 주소는 인터넷을 하기 위한 컴퓨터의 주소라고 이야기했죠.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것을 DHCP, 또 수동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소를 할당하면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즉 서브넷 접두사와 게이트웨이와 DNS의 주소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IP 버전 4 방식은요, 10진수를 이용하고 8비트씩 4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2비트, 또 A클래스부터 E클래스까지 사용하는데 이 중 A클래스는 대규모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형태고요. IP 버전 6는 16진수를 사용하고 있고 16비트씩 8자리 총 128비트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도메인과 URL은 인터넷 주소라고 했고요. 그리고 퀵돔은 도메인을 짧은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했습니다. NSLOOKUP은 도메인의 실제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어였고 DNS는 문자로 되어 있는 도메인을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로 변환하는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OSI 7계층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만든 네트워크 계층을 말했죠. 이것은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은용 계층이 있었는데요. 이 구조의 앞글자를 따서 물대내 전세 표응, 물대내 집이 전세로 살고 표응동에 있다, 이렇게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또 각각의 계층마다 사용되는 장비가 있었죠. 물리 계층엔 허브 리피터, 데이터 계층엔 이더넷 브릿지 스위치, 네트워크 계층엔 라우터와 IP, 전송 계층엔 게이트웨이. 이것을 허리를 물리치료받는 데이브스가 라우터라는 네트워크 장비를 가지고 게이트웨이에서 전송한다, 이렇게 외우면 쉽다 그랬죠. 또 정보통신 명령어에서는 IP 컨피그가 있었는데요. 이걸로 IP 주소, 게이트웨이 주소, 서브넷 마스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NSLOOKUP은 도메인의 실제 주소인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트레이스 RT는 경로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핑은 통신 선로를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았죠. 유저넷은 분야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용자 서비스를 말했고요. IRC는 채팅하는 서비스였고요. VoIP는 인터넷 전화를 의미했습니다. 와이브로는 이동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무선 인터넷을 와이브로라고 했죠. 테더링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른 기기에도 인터넷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기술을 테더링이라고 했고요. RFID는 전자태그를 이용해서 출입관리나 주차관리를 하는 곳에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인베디드는 컴퓨터의 특정 기능을 내장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유비쿼터스라고 했고요. USN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약자로 텔레매틱스나 동물 교통관리나 공해감시나 유통 분야 등에서 활용할 수 있죠. 사물인터넷은 IoT라고도 하고요.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한 정보통신의 환경을 말했습니다. 컴퓨터 범죄 행위에서 웜은 자신을 복제하여 시스템 전체의 부하를 높이는 바이러스를 뜻했죠. 또 트로이묵마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숨어 있어서 멀쩡한 척하고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백도어는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 즉 뒷문을 뜻했고요. 스니핑은 엿보기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스푸핑은 속임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싱은 가짜 사이트로 유인한 후 정보를 빼내는 일종의 낚시와 같은 행위죠. 키로고는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빼내는 행위를 말했고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바꿔 말해 디도스는 여러 대의 장비를 이용해서 한 곳의 서버를 집중적으로 전송해서 그 서버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것을 디도스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또 가로막기는 전달을 가로막아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고, 가로채기는 전송되는 데이터를 도청하거나 몰래 보는 행위를 뜻했죠. 변조나 수정은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말했고요. 위조는 다른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온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프록시 서버에는 방화벽 기능과 캐시 기능을 지원했었죠. 이 중 방화벽 기능은 불필요한 외부 접근을 차단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암호화 기법에는 비밀키 방식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암호를 하는 방식도 비밀, 암호를 푸는 방식도 비밀, 즉 한 가지의 방식을 이용하는 단일키, 또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대칭키, 그리고 DES 알고리즘이 이러한 방식을 따른다고 했고요. 하나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속도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증가되면 관리해야 할 키가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었죠. 반대로 공개키는 암호를 하는 방식은 공개되어 있고 암호를 푸는 방식은 비공개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중키라고도 하고요. 서로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비대칭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RSA라고 했어요. 이것은 복잡하고 속도가 느리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키가 상대적으로 적고 키 분배가 용이하다라는 이점이 있죠.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컴파일러 방식은 한 번에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 후에 실행한다고 했고요.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그냥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객체지향 언어 OOP는 4가지의 특징이 있었죠.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 4가지의 특징 기억해 두시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관계에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쪽은 서버이고 정보를 제공받는 쪽은 클라이언트라고 했고 모두 다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분산 처리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이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었죠. HTML5 문서는 플러그인, 바꿔 말해 ActiveX 없이도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언어를 말했고요. ASP는 서버 측 언어인데 윈도우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PHP도 서버 측 언어인데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JSP도 서버 측 언어인데 이것은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더라 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